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대선 유튜브 조사분다의 박상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황당하고 뜬금없는 계엄 선포가 있었고 또 탄핵 공방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일련의 정치적인 엄청난 혼동기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일선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숨가쁘게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이 대선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일보의 꽃미남 기자, 나온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정치부 나온기 기자입니다. 고생 많았죠? 저는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기사설이야, 방송 말이야. 방송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고생. 많이 익숙해졌는데요. 이제 좀 점점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일단 대선은 끝이 나는 걸로. 어떻습니까? 대선 레이스를 뭐 후보도 아니고 기자로서 한번 뛰어보니까 소회라 할까? 뭐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좀 예상됐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득표율에서 좀 많이 앞서고 그러면서 이제 싱겁게 끝난 대선 결과였고, 두 번째로는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조금 난무하고 네거티브만 좀 기억이 됐던 대통령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 남는 게 무슨 젓가락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뭐 이런 것밖에 기억 안. 정책 이슈들은 거의 다 이제 매몰됐죠. 네. 실제로 TV 토론 보면 정책 토론이 재미없긴 한데 재미없더라도 사실은 정책 토론을 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오늘 이제 출범했습니다만 대략 뭐 전문가들은 어떤 그림이 그리지 어떤 그림으로 국정을 운영할 거다라고 짐작할 수는 있지만 TV 토론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네거티브 공방밖에 없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다 네거티브 공방밖에 없었고, 뭐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할 것인지,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이현철 나온기 기자가 예리한 게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541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여론이 50대, 40대, 10이라는 어떤 구도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중간에 531로 바뀌었습니다. 또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541로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결과는 좀 우리 그렇게 됐죠. 백도 바꾸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한 여론조사도 있지만 우리 두 기자가 분석한 게 거의 맞았습니다. 어떻게 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아니 뭐 거적 깔고 좀 뭐 이런 거 정책 컨설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하면 자, 아무튼 네. 그 선거 결과를 한번 좀 자세히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재명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 승리, 충청 승리가 이재명 승리를 견인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합계를 먼저 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49.42%를 득표를 했고, 40분 사이. 김문수 후보는 41.15,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랑 충청권, 호남에서 다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만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출구조사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는 일종 이제 KBS, MBC, SBS 방송 3사, 공중파 3사가 사실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의 맞췄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틀렸습니다. 이게 큰 흐름은 맞았는데 누가 승리를 하느냐 이건 맞았는데, 사실 출구 조사에서는 원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12.4% 포인트를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이제 8.27% 포인트 차. 이거 4%면 큰 거거든요, 사실은. 예, 이렇게 났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샤이 보수보다 이제 좀 쉐임 보수가 좀 많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차마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고 말조차 못하는 샤이를 너무 쉐임이 많았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지지층이 좀 많았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 경기, 인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차트가 지금 PD님들이 올려주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봅시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7.13,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1.55, 예, 이렇게 좀 나왔고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죠. 이제 51.67%를 득표를 했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8.44% 포인트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52.2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7.95로 격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났습니다. 여론조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충청 대전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충청 대전이 확실히 민심 바로미터라고 좀 느껴지는 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48.5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0.58로 대선 전체 결과 예,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전체 결과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도 이재명 대통령이 47.4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43.2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47.6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43.2로 전체 결과랑 충청권 결과가 굉장히 좀 유사한. 대전, 충남, 충북이 전체 결과가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민심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부산일보가 있는 부산 PK 부울경은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정당 최초로 이제 마의 40%를 넘겼습니다. 이제 부산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40.14. 최초입니까? 40% 넘어간 게? 예, 최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40 못 넘었어요. 부산에서 39%포인트 정도로 40%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부산에서 51.39 퍼센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차가 조금 적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엔 42.54 김문수 후보는 47.57 이렇게 나왔고 경남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39.4 김문수 후보가 51.99%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대전, 세종 빼고 대전, 충남, 충북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취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민주당의 반응, 민주당 부산시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 6월이 지방선거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40을 겨우 넘겼다. 웃고 있습니까? 긴장하고 있습니까? 둘 다가 이제 좀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웃음과 이제 긴장이 좀 공존되는 게 일단 유의미한 성과는 낸 건 맞거든요. 일단 마의 40%는 넘겼다. 시원하게 넘어가지는 못했네.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되게 마의 40%라는 게 상징성이 되게 강했거든요.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 민주당, 뭐, 부산시당 차원에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 요걸 넘겨서 유의미한 성과는 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승리를 했으니 되게 좀 기분 좋게 오늘 선대위 해단식을 마무리를 했는데 다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생각보다 이제 각종 여론조사보다 격차가 더 났거든요. 이제 국민의힘과 그러다 보니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뭐 이런 멘트들로 오늘 해단식이 좀 됐습니다. 아니 민주당 해단식 취재하셨다니까 우리 그 김영춘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분은 정계 은퇴를 했는데 이번에 또 자원봉사자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다시 정치하는 겁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 옆에서 조금 응원하겠다 이러면서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민주당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부산은 이거를 되게 좀 많이 나타내는 득표율이었다. 이렇게 조금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선거 결과를 보고 설화가 있었죠. 유시민 작가 설화가 있었는데 또 뭔가를 얘기했는데 당선되더라도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된 뒤라도 이 선거 결과표 성적표를 보니까 뭔가 국정 운영이 쉽지 않겠다. 당선됐는데 뭐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전과 좀 비슷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남권은 또 국민의힘 쪽에 손을 들어줬고 수도권 충청 그리고 호남권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는데 아무래도 영남권의 이제 주축 세력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다 주축 세력이다 보니 아무래도 국정 운영을 할 때 이들의 스피커가 작아지지 않고 여전히 좀 크지 않을까 뭐 좀 그런 거에서 좀 그런 말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부산 지역만 놓고 보면 전재소 의원이 있는 북구갑입니까? 예, 맞습니다. 북구갑에서 유일하게 이겼죠. 예, 맞습니다. 18석 중에 딱 한 석이 가져갔고 그 당시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이란 얘기가 많았는데 막판에 좀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좀 뒤집어졌다 이런 해석이 좀 많았었는데 결국 전재소 의원 북구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 이겼다. 이번 대선은 구별로 보면 한 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긴 데가 있다고. 예, 부산에서는 지금 딱 한 군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는데 그게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예, 부산 강서구가 사실 되게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0.58% 포인트 차로 이제 좀 이겼는데 여기 지역적인 좀 특성이 있거든요.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 명지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3040 좀 젊은 층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강서구가 신도시고 젊은 층이 많은 지역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긴 좀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그래도 같습니다. 지난번 총선은 김도부 의원이 많이 이겼죠. 예,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김도읍 의원이 거의 11% 포인트 차 격차로 이겼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신도시 지역의 사람들은 그 기본 베이스로는 민주당 쪽 지지가 강할 수는 있는데 3040이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주력 지지층이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 쪽 사람들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통이나 어떤 이제 본인들에게 지역 좀 개발에 관한 현안 문제가 지역 있다. 개발 현안에 좀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약들을 좀 내놓았을 때 되게 좀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난해 총선에서도 김도읍 의원이 굉장히 크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지역 밀착형 공약들이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정권 심판론만 좀 내세우다 보니까 그게 먹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김도읍 의원이 좀 크게 이겼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공약들을 좀 많이 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맞습니다. 또 지역 발전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맞습니다. 공약들을 할 경우에는 표를 움직일 수 있다. 예, 뭐 그런 이렇게. 게 좀 보이는 게 가장 또 그리고 격차가 적었던 게 기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정관 신도시가 아하, 있는 그렇네. 곳은 또 예. 민주당 쪽이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이겼습니다. 층들이 많이 젊은 있으니까. 층들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있을 때 이 신도시 3040을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전략을 좀 잘 짜는 게 재밌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서에서는 명지 신도시가 있고 기장에는 정관 신도시가 있는데 있습니다. 신도시가 인구 밀집 지역인데 또 3040이 많이 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출마하실 분들은 이 우리 나온기 기자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출렁거리는 지역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상당히 어떤 정책 공약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이번 대선 TV 토론은 이준석의 토론이었다. 발군의 역량을 보였다. 또 젊은 세대인데 뭐 대통령 할 수도 있겠다. 과연 이준석은 몇 프로를 받을 것인가?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득표가 이제 8.34%에 좀 그쳤습니다. 나 기자 말하면 10% 넘어가면 절반 보전을 받고 15% 넘어가면 100% 보전을 받는다. 8.34면 쪽박 장급입니까? 어떻습니까?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니까 뭐 쪽박을 좀 찼다라고 보입니다. 개혁신당이 돈이 없는 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비가 뭐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30억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상 들었을 훨씬 걸요. 이상 들었을 전국 것 선거기 같은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거를 또 갚아야 되죠. 좀 휘청거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10%를 넘느냐 마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는데 최근 뭐 그 막판까지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상향을 보이다가 3차 TV 토론에서 그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 자초를 한 거죠. 네, 그게 그 점에서 되게 한계를 보였다라고 좀 보입니다. 결국 사표 방지 심리라는 마지막 허들을 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사표 방지 심리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겼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게 가면 사표가 된다라는 게 일부 좀 옮겨졌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듯이 3차 TV 토론 거기서 본인이 했던 발언들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일단락될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끌고 나가면서 좀 갈등이랑 분열만 더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한계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만족할 수는 결코 없는 성적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넘었다면 좀 추진 동력이 있었을 텐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무래도 이제 전략을 좀 다시 짜야죠. 이제 어떤 지지층을 얼만큼 확장을 하고 어떻게 좀 확장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 구사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고민도 있겠지만 국민의힘당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대목이
이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거의 5대5 싸움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탄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을 국민의힘당 입장에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해내느냐도 그렇죠. 향후 어떤 선거든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이고, 이준석 후보도 좀 지지층이 좀 이렇게 편향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세대별로 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네.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남성들의 좀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았다. 많이 치우쳐져 받았다. 있죠. 예, 그쪽이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좀 확장성의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나라가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진보가 거의 5대5로 딱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의 대결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 거의 5대5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은 이재명 신임 대통령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50%의 국민의 절반만 내가 동의를 받더라도 75%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퇴임 시에 75% 이건 대박입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해를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얘기했듯이 국민 통합을 항상 염두해 두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당선됐는데 바로 취임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곧바로 취임해서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죠.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곧바로 취임 예. 일성이 뭡니까? 취임사의 키워드가 뭐 대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한 문장을 요약하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거는 이제 일종의 구라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이제 방점을 찍었던 건 통합과 미래, 민생. 통합과 미래, 민생. 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여론이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 상대 반대하는 국민들을 안을 수만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합적 기제를 유지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선 발표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오후 2시에 이제 네. 핵심 내각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네네. 이제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이제 사선의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고 비서실장에는 충남 출신 3선 이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강훈식 의원. 임명이 됐고 국정원장에는 이종석 전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국정원장은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종석 전 장관이 된 것은 그런데 총리 비서실장의 핵심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으로 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민주당하고 굉장히 손을 단단히 쥐고 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됩니까? 예, 일단은 혼선 없이 아무래도 임기를 바로 시작하다 보니까 흔들림 없이 좀 추진을 하겠다 일을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신친명이죠. 이제 뭐 아무래도 사선의 86 운동권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의원이 이번 국회에 같이 들어왔죠. 맞습니다. 그 86 운동권에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도 같이 하고 상임 공동 선대위도 같이 하면서 신친명계로 좀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이게 우리 나 기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김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학번도 같고 한데 한때 우리 그 DJ에서 이제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김민석 그 의원의 어머님이 민가협이라고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를 만드신 분이고 해서 그 사실은 그 우리 80년대 학번 중에 대통령이 가장 먼저 된다면 김민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또 우여곡절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정몽준 캠프에 근데 사실은 학생운동원 출신인데 재벌회장 캠프에 가 있다는 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림이 좀 희한했거든요. 네, 파장이 컸던. 네, 파장이 컸고 굉장히 정치적 내상을 심각하게 입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한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어렵사리 그 이재명 라인으로 복귀를 했죠. 총리 후보다. 강훈식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이제 충남 아산을에서 이제 3선을 했고 90년대 운동권에 조금 중립 성향, 개파색이 좀 옅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사람이 좀 부드럽고 합리적입니다.
자, 이재명 그 대통령의 어떤 또 국제관계, 국정과제에서 지금 뭐 트럼프 러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보면 지금 이게 만만한 과제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4대 강국으로 포위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전쟁 중입니다. 중국도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시진핑 레임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일본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 한국도 경제가 좀 안 트럼프는 좋죠. 지금 굉장한 뭐 공포다 뭐 이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 미국으로부터 뭐 축전 이런 게 오고 통화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조만간 통화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제 한국의 여러 언론들이 이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입장문을 내달라 뭐 이런 얘기에 어쨌든 뭐 축하하고 한미일 관계를 좀 두텁게 해야 되고 안보를 그리고 중국 간섭 영향력을 중국 줄여야, 얘기를 했네. 줄여야 된다 이러면서 좀 경계를 보였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미국 쪽에서 중국 얘기는 왜 합니까? 사실 보통 이제 경제는 중국, 이제 안보는 미국, 요거를 사실 미국이 제일 경계를 하거든요. 자신들의 우호국들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게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중국이 AI도 그렇고 기술 발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미국이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G7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 국제 질서를 좀 재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이제 우호국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내 편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좀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권이 역대로 그 국제관계 스탠스는 안보는 미국 한미동맹, 그다음에 경제 실리는 중국 뭐 이런 전통적인 이런 스탠스를 취해 왔는데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철저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경고장을 좀 날렸다 뭐 이렇게 이제 봐주는 것 같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좀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국제 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복잡한 함수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국제관계는 또 하도록 하고, 자, 또 우리 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집무실은 용산입니까? 청와대로 빠꾸또입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집무실은 청와대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그 예, 유세 대선 기간 중에도 이재명 후보 명백히 얘기를 했죠. 청와대로 간다. 청와대로 지금 집무실을 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바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초반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좀 임기를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다가 청와대로 옮기겠다. 예.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좀 무리하게 옮겼죠. 굉장히 사실 그 당시에 강하게 좀 밀어붙였죠. 근데 그 당시에도 이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이유가 뭐냐? 여러 당위성, 논란이 있었죠. 예, 뭐 당위성 무속 있는 건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도사가 털을 봤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초반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결국엔 그 끝은 이제 계엄과 이제 탄핵으로 윤석열 정권은 막을 내렸는데 아니 터 잘 보는 사람이 봤다는 설도 있는데 터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그리고 국방부가 위치한 곳으로 옮기려는 데는 그 당시에도 뭔가 좀 설계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진실이었던 너무 조급했다는 비판, 또 사실 예산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세종시로 간다 뭐 이런 얘기야. 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이해가 되겠지만 뭐 바로 코앞인데 청와대나 용산이나 굳이 일로 가겠다는 것이 사실 국민들한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경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 곧 봉쇄될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한번 구경하실 분은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이 입장이네요. 청와대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긴 집은 뭐 어쨌든 바쁩니다. 지금 뭐 총리도 임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선, 또 수백 수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각한다고 힘이 드는데 진 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내전 시작이다. 내전 내전 서막이 열렸다. 하면,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탄핵, 대선 패배. 맞습니다. 뭐 이게 이 내용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뭐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부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친한계에서 한동훈계, 네, 친한동훈계에서 이제 입장이 좀 나왔죠. 한동훈계는 당권은 우리 거 이래 되겠네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불법 계엄을 옹호한 구태 정치에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린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친윤계 세력들이 잡은 당이 이제 계엄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 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친한계가 이제 당권을 잡으려고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친윤 니네들 때문에 계엄하고 탄핵
그 계엄 강을 건너지 옹호하고 못했으니. 뭐 탄핵 반대했기 때문에 졌다. 예, 그렇게 하기 좀 때문에 들어올 것 같고 이게 세밀하게 보면은 이제 세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대통령. 정동영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큰 당시 표 차이가 났습니다. 예, 굉장히 큰 득표율 그 차로 이제 정동영 후보가 당시 패했죠. 후보가 패했는데 대통합 민주신당 그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 내용이랑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이제 비노무현계가 이제 책임을 져라 친노무현계에게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라 이러면서 압박을 하니까 친노무현계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다 좀 결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많이 얘기를 했고 야, 일종의 그때의 데자뷰가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뭐 당 대표를 이제 합의 추대를 하느니 뭐 경선을 하느니 뭐 이거 가지고도 되게 씨름을 많이 하다가 한 달 뒤에 결국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로 합의 추대로 이렇게 결정이 지어지긴 했는데 그 사이에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게 한 달 걸렸네요. 예, 거의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 뒤로도 내용이 좀 지속이 됐는데 이번에 국민의힘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회 뭐 한시적인 지도부 대선을 치르기 위한 지도부인데 새 지도부를 뽑으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전당대회를 열면 어쨌든 대선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계, 친한동훈계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면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제 뭐 친윤계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를 조금 운영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진짜 좀 데자뷰네요 그 당시. 맞습니다.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그러면 됩니다. 우리 나 기자 볼 때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 전당대회는 최대한 안 하려고 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면서 네. 책임론으로부터 좀 피해가는. 계속 책임론으로 붙다가 이제 비대위 체제를 최대한 좀 끌고 가려는 뭐 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는 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는 뭐 의총에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어떻게 한답니까? 권성동 의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퇴 압박이 이제 거세게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의 거취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좀 버틸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에 그 김문수 후보가 40%를 또 넘고 사실 애매하게 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버틸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친한계나 다른 쪽에서는 이번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갖고 이제 사퇴를 해라 좀 이렇게 압박을 나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뭐 갈 길은 멀고 땅거미는 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또 돌아오고 맞습니다. 이재명 신임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거. 만약에 패배한다면 국정 초기에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거꾸로 국힘당이 그 선거를 이긴다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죠. 그럼 1년 안에 국힘당은 당 내용을 수습하고 수습을 단일한 하고. 지도 체제를 만들어내고 이런 간단치 않은 숙제들이 줄줄이 지금 해야 되죠. 기다리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쇄신부터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대 정신부터 좀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쨌든 후보 교체로 당내 민주주의도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탄핵으로 보수의 가치도 이제 좀 무너졌고 아무래도 공동의 선이 좀 존재하고 자유는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이게 국힘 강령인데 그 강령도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큰 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늘 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익 집단으로 변질했다.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내 인물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내 인물이 아니었고 김문수 후보도 당내 인물은 아니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이 좀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한저수 전 총리도 외부에서 좀 수혈을 한 거다 보니 당내 인물을 좀 키우는데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입니다. 그 야구 축구 보면 잘하는 장기적으로 강팀은 팜 시스템이라고 계속 선수를 유소년을 좀 잘 유소년부터 키우는 키워내는데 졸부 구단들은 계속 비상값 주고 선수만 사오는데 지속적인 성적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때 상황만 면피가 되는 거죠. 내고 뭐 그러니까 돈만 들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 기자 말대로 국힘당의 숙제는 지속 가능한 정당, 지도자를 계속 길러내는 정당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문제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대 정신 문제도 예. 그렇고, 또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그렇고
하나같이 쉬운 게 없네요. 네, 과제가 산적합니다.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치르기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부산일보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번 대선 때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우리 독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신문 독자분들하고도 소통하지만 또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앞으로 소통하겠다는 부산일보의 의지가 이제 표현되는데 뭐 저도 서툴었고 우리 이현철 나온기 기자도 처음이었지만 그 간단하게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기자에서 방송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어때요? 지금도 좀 많이 서툴고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이런 역량을 좀 많이 키워서 좀 소통을 좀 잘해야 되겠다. 아니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이현철 기자 나온 기자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역시 현장 기자가 전해주니까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좀 편향된, 그러니까 이 평론을 한다기보다는 좀 프로파간다를 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특정 진영을. 근데 현장 기자들이 이렇게 이제 취재를 바탕으로 팩트를 얘기해줘서 좋다는 그 반응이 굉장히 주변에서는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좀 현장의 경험을 좀 축적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저도 고향 부산에서 부산일보에서 유튜브 여러분 대선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준비도 부족했고 저도 오래간만에 해서 서투른 게 많았지만 조금 더 정비를 해서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